자, 이제 자료 수집 방법 두 번째 시간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양적 연구 방법에서 많이 쓰는 자료 수집 방법으로 질문지와 실험법을 봤었죠. 굉장히 구조화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조화되어 있는 어떤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여기 나왔듯이 구조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인위적이라는 얘기지. 인위적으로 조작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실험법도 마찬가지고 질문지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미리 준비된 어떤 작업 환경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수치화하고 통계하기가 편하니까 뭐 할 수 있다. 양적 연구 방법에서 주로 쓴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문제 직접 볼 거예요, 나중에. 자, 그럼 오늘은 질적 연구 방법을 선택한 연구자가 있어. 그러면 질적 연구 방법을 선택한 연구자는 연구의 목적이 뭡니까? 양적 연구를 선택한 연구자의 연구의 목적은 법칙 발견이라면 질적 연구 방법을 선택한 연구자의 목적은요, 이해하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지? 그것도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쓰는 자료 수집 방법이 바로 오늘 배울 면접법과 그 다음에 참여 관찰법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법칙 발견이 목적이 아니라 현 상황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할 거니까 질문지보다는 뭐가 더 나을까요? 당연히 면접이 더 낫겠죠. 심층 면접 이런 표현도 씁니다. 여기 나와 있죠? 특징 질적 자료를 수집할 목적. 여기서 질적 자료라고 말하면 질적 연구 방법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질적 연구 방법. 다른 말로 해석적 연구 방법. 다른 말로 방법론적 이원론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 계속 갈게요. 조사 대상자, 진행 상황, 응답 내용 등에 따라 질문의 내용이나 형식 등을 아주 중요한 표현 나와요. 뭐라고 나왔어? 유연하게 그랬습니다. 자, 이 말 봐봐요. 얘가 질문지와 다른 어떤 특징이 나온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질문지법은 먼저 질문을 정하죠. 근데 면접법도 질문을 정해요, 미리. 하지만 차이점은 걔는 질문을 바꿀 수가 없어. 하지만 얘는 면접자가 조사 대상자의 반응을 보고 얼마든지 질문을 바꿔서 다른 질문으로 바꿔서 유연하게 제시할 수 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을 썼어? 질문지법에 비해 비구조화, 비표준화되었다. 너무 중요한 표현 나와. 비구조화되고 비표준화되었다. 즉 표준화가 덜 됐다는 얘기니까. 즉 질문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조사하는 주제가 좀 민감한 상황이라고 봅시다. 예를 들어 이혼한 경험이 있는 이혼한 경험이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우리가 뭔가 조사를 진행한다면 사실 이혼이라는 게 그렇게 일반적인 상황이 될 수는 있지만 민감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어떤 질문을 던졌는데 조사 대상자가 표정이 굳거나 분위기가 싸해져. 그러면 정해진 질문을 계속 밀고 나가는 것보다는 그 면접의 상황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살짝 바꾸는 질문 아니면 더 민감한 질문으로 가면 자, 어린 시절에 가정폭력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리가 조사를 전개한다. 그때는 더 민감하겠죠. 아빠가 때렸을 때 기분이 어땠어? 이거를 묻고 있는데 이 친구가 과거의 생각을 나면서 갑자기 이제 굳어. 그랬을 때 계속 내가 연구 주제를 밀고 나가면 오히려 악화됩니다. 그럴 때는 질문을 바꾸거나 아니면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질문이나 형식이 얼마든지 유연하게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그래서 세 번째 특징으로는 어떤 표현 썼어요? 이거지. 깊게 심층적인 조사를 위해서. 그래서 면접 앞에 이런 표현이 붙어요. 심층 면접법이란 말이 붙는 겁니다. 심층 면접. 심층적인 조사를 위해 그래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소수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수를 대상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내가 오늘 면접을 제대로 진행 못할 경우가 있죠. 아까 말했듯이 조사 대상자가 어떤 트라우마가 자극돼서 공포 상황에 들어갔다든가 불안을 호소하면 연구 중단해야 됩니다. 나 이거 오늘 시간과 장소 대여하려고 돈이 많이 들었으니까 끝까지 밀고 나가지.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추가 면접을 진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뭐가 있다? 확실하게 유연성이 있어요. 유연성에.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죠. 면접법에서. 자, 라포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라포? 라포르? 혹은 라포? 여러분이 경찰이 주인공이나 아니면 등장인물로 나오는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자, 라포 형성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건 면접자와 조사 대상자가 어떤 심리적으로 좀 가까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적어도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굉장히 민감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한다. 어렸을 때 가정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조사를 연구하는데 자, 여기 연구자가 되게 무서운 표현으로 무섭게 인상을 이렇게 뻗어서 야, 너 맞은 게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전혀 답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조사 대상자가 연구자한테 진짜 진실한 대답을 하려면 어때야 돼요? 관계가 유연하고 좀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형성해야겠지. 바로 유대감입니다. 유대감. 연구자와 조사 대상자의 유대감.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다? 라포라고 말합니다. 라포, 신뢰관계. 내가 이 사람을 믿고 나의 이야기를 해도 되겠구나. 이런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한 출처예요. 허용적인 분위기, 아까도 말했듯이 얘기하기 편한 분위기, 뭔가 마음 놓고 진실을 털어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의 형성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라포라고 합니다. 라포관계, 신뢰관계라고 표현하면 되죠.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조사 목적 달성에 뭐하다?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는 제대로 된 어떤 답을 들을 수 있겠죠. 표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표면적인 이야기만 가지고는 질문지법 하면 돼요. 이런 거 있지. 당신은 가정폭력을 당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네. 이렇게 물어봐. 자, 연구자가 면접하는데 당신은 가정폭력을 당해본 적 있습니까? 물었어. 네. 끝이야. 더 이상 대답을 안 해. 이거 왜 합니까, 면접을? 질문지법 하는 거지. 이렇게. 이런 라포 형성이 중요하다. 물론 장단점이 모두 있습니다. 먼저 장점은요. 조사 대상자의 행위 동기나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아니면 생각, 자 봐봐요. 주관적인 세계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유리하다. 당연히 우리가 면접법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는 건 질적 연구를 했죠. 그러니까 질적 연구의 목적이 이해하는 거랬지. 얘는 이해할 때,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할 때 굉장히 유리한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또 아까 라포 같은 이 신뢰관계를 라포라고 말했어요. 라포. 신뢰관계 형성을 통해 응답을 거부하거나 회피하거나 무성의한 응답, 조사 의도를 훼손하는 악의적인 응답 같은 다 묶어요. 여기까지. 이게 질문지법의 단점이었지. 질문지법은 응답 거부, 아예 답을 안 써줍니다. 회피, 무성의한 응답. 선생님이 지난주에 얘기했죠. 주관식으로 냈는데 객관식으로 답을 쓴다. 이런 거. 아니면 조사 의도를 훼손하는 악의적인 응답. 뭐라고 썼다고요? 너나 잘해. 이렇게 질문지 주관식 정답에다가 너나 잘해. 그 다음에 왜? 그냥 이런 답을 쓴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겠지. 다음. 대화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자 글을 모르는 사람. 자 대화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면접법은 그래서 씁니다. 어떤 언어? 음성 언어. 음성 언어를 가지고 하는 게 바로 면접이지. 우리 질문지법은 뭐였습니까? 문자 언어죠. 둘 다 언어적인 상호작용을 하는데 쓰는 언어가 틀린 겁니다. 면접은 음성 언어, 질문지는 문자 언어. 그래서 문자 언어를 모르는 문맹자한테도 실시할 수 있다. 다음. 자료 수집 과정에서 조사자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었죠. 유연성이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더 이상 오늘 상황이 나쁘면 안 해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갈 수 있고 건너뛸 수 있고. 자,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또 그 아래 보시면 여기 봐봐요. 이 부분 유연성이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장점이자 동시에 단점이 돼요. 그 아래 보시면 이게 뭐야? 조사하는 조사자의 편견이나 주관적 가치가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에 개입할 우려가 크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연구자인데 선생님이 조사자이자 연구자인데 선생님이 예를 들어 어렸을 때 가정폭력의 경험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아무래도 내가 조사를 하면서 그 감정이입이 막 되겠죠. 나도 모르게 막 됩니다. 그래서 막 대상자와 함께 흥분하고 막 아니면 선생님이 나중에 자료를 수집해서 그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 선생님의 어떤 개인적인 어렸을 때의 트라우마라든지 어떤 개인 주관적인 얘기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얘는 뭐라고 했어? 학문이라고 했지? 학문에는 조사자나 연구자의 주관적인 편견이나 그 다음에 선입견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거는 학문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들어갈 우려가 뭐하다? 크다고요. 뭐에 비해서? 질문지법에 들어. 질문지법은 딱 정해져 있는 질문지를 갖고 끝나는 거잖아. 그치? 선택지를 고르는 거. 하지만 이건 이야기로 하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질문지법에 비해서는 뭐다? 조사자의 편견이나 주관적 가치가 들어갈 우려가 크다. 다음. 아까 여기 봤어요. 여기. 소수를 대상으로 한다 했죠. 소수. 소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유리가 되는데 그게 또 한편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단점이 될 수 있어요. 다수를 대상으로 면접을 할 경우에는 너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해요. 100명 뭐 이렇게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100명 이 정도 못하지. 또 조사 주제에 부합하는 전형적인 이 대목 꼭 주칩니다. 여기. 주제에 부합하는 전형적인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쉽지 않다. 이 말이 뭐야? 선생님이 아까 주제가 뭐였어? 가정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내가 조사를 전개한다면 가정폭력의 경험이 있는 아이를 찾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일단 밝히지 않겠지. 야, 나의 이번 주제가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야. 그러면 저 가정폭력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참석 별로 찾기 힘들어요. 그 얘기입니다. 전형적인 조사 대상자를 찾는 것, 선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다. 그 얘기야. 그래서 장단점까지 내가 말했죠. 자료 수집 방법에서 시험에 나오는 건 얘네들 반드시 나옵니다. 장단점. 모든 자료 수집 방법의 장점과 단점, 특징을 꼭 깨고 있어야 돼. 얘는 무조건 수능에 나와요. 안 나온 적 없어요. 수능 문제도 나오고 당연히 수능에 나온다는 얘기는 내신에도 나온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문제를 많이 풀어서 익숙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자료 수집 방법인 참여 관찰법이에요. 얘는요. 봐봐요. 이 면접법보다 더 질적인 연구에 적합합니다. 그 얘기는 더 적합하다는 얘기는 더 비구조화되어 있고 비정형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면접법은 그래도 정해진 질문이라도 있죠. 얘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연구 대상자들에게 어떠한 조작도 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가장 비구조화되어 있는 자료수집 방법이 바로 참여관찰법. 그럼 참여관찰법의 끝에는 뭐가 있니? 저 상대편 끝에는 실험법이 있겠지. 끝과 끝이에요. 극단과 극단. 실험법의 끝에 참여관찰법이 있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그리겠지. 봐봐. 너희는 그리지 마요. 선생님이 스펙트럼을 구조화 정도라고 해서 자,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구조화 정도가 센 거, 왼쪽으로 가면 구조화 정도가 가장 약한 거라고 하면 이 가장 구조화 정도가 높은 여기에 실험법이 있을 거고 가장 끝에 참여 관찰법이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중간에다가 내가 뭘 넣을 거냐면 그거 문헌 연구를 놓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넣을까요? 참여 관찰법, 그 다음에 면접법,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오겠습니까? 질문지법. 이렇게 구조화 정도에 따라. 사실 문헌 연구는 안 집어넣어도 돼요. 4개만 보면 참여관찰법, 면접법, 질문지법, 실험법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즉 가장 구조화가 되어 있지 않는 자료수집 방법인 참여관찰법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볼게요. 참여관찰법.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특징 2번에 형광펜 줄칠게요. 가장 전형적인 비구조화, 비표준화된 자료수집 방법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비구조화, 비표준화된 자료수집 방법. 그래서 연구 대상자의 생활에 뭘 가하면 안 돼요? 조작을 가하면 안 됩니다. 조작을 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있는 그대로. 역시 얘도 질적인 연구에 쓰고요.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수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돈 많이 들어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가장 많이 든다고 보시면 돼요. 시간과 비용이 비교적 많이 든다. 그러면 장단점을 한번 볼게요. 장점. 얘가 가장 큰 장점이에요. 참여관찰법의 가장 큰 장점은 이거죠. 실제성. 생생하겠지. 그대로 가서 보는 건데.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아예. 그들의 생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가 생생하게 살아있다.
자료의 생생함, 자료의 실제성. 여기 보면 자료의 실제성 확보에 매우 유리하다. 그냥 유리한 게 매우 유리하다. 왜? 우리가 직접 참여하는 겁니다. 일상생활에. 그게 참여 관찰법이에요. 어떨 때 쓸 것 같습니까? 어린아이들. 여러분 3살짜리 아이들한테 너희는 놀이 시간에 주로 어떤 놀이를 하며 이걸 다 물어보면 애들이 정말 대답도 대답이지만 일단 대답을 안 해주는 걸 떠나서 시끄러워요. 그 다음에 질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럼 너는 왜 말을 못 하냐고 애랑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여러분이 참여 관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또 여러분이 외부인이잖아. 외부인이 선생님이 지금부터 연구할 거 하고 들어가면 또 애들이 평상시대로 안 놀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자연스럽게 그 장소에 녹아들어야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어린아이들이거나 말이 통하지 않는 어떤 고유한 어떤 부족들의 어떤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할 땐 참여 관찰법을 쓰겠죠. 그럼 여러분이 그 부족들과 생활하셔야 됩니다. 직접 가서 그 장소에 가서 양해를 구하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A 부족의 장례식 문화에 대해서 연구할 거다. 그러면 어떻게 돼?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또 죽일 수는 없잖아요. 내가 장례식을 연구하려고 미리. 그래서 여기 단점에 뭐가 나와? 이렇게 나옵니다. 관찰하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아까 장례식 문화를 연구하고 싶으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아니면 결혼식 문화를 보고 싶으면 혼인할 때까지 기다리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이다. 돈이 많이 든다. 그 얘기입니다. 하지만 어때요? 실제성은 내가 직접 그 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느끼고 보고 듣고 하는 거를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실제성은 진짜 생생하다. 이럴 수 있죠. 다음. 조사 대상자의 일상생활 세계를 심층적으로 그럼요. 이야기 듣는 거랑 내가 직접 그들과 함께 살면서 보고 듣고 느낀 건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A 부족의 장례 문화와 결혼 문화를 내가 직접 가서 그죠? 경험하는 거니까. 이민족, 문맹자 등의 의사소통이 곤란한 대상. 사실 우리는 그 A 부족까지 갈 필요 없어요. 아까 말했잖아. 어린아이들은 우리랑 다른 생명체입니다. 그죠? 의사소통이 곤란한 대상. 와, 전 선생님이 그 엘리베이터에서 그 조그만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떠들고 있는 그 학교를 다니는 초등생으로 보이는 그런 생명체를 맞닥뜨린 적이 있어요. 의사소통 곤란해요. 일단 외래어입니다. 외계어요. 조용히 안 들어요. 뭐하니? 안 들어요. 정말 소리를 지르기 전까지는 얘네들이 듣지 않습니다. 지네들끼리 그 다음에 그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는 거 선생님이 70%는 못 알아들었어요. 줄임말, 축약어, 그 다음에 또 그들만의 쓰는 어떤 언어세, 그 다음에 걔네가 예시하는 어떤 작품들을 나는 하나도 보고 들은 적이 없어요. 그게 어떤 무슨 만화인지 게임인지 모르겠는데 생각했죠. 와, 이 생명체는 나랑 다른 생명체다. 그러면 그들, 여기서 선생님이 말하는 의사소통이 곤란한 대상이란 그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그럼 그 아이들도 선생님이 아마 그럴 겁니다. 선생님이 쓰는 말을 대부분은 못 알아들을 거예요. 한국말이 아닙니다. 정말. 단점. 예상하지 못한 상황. 추쳐보세요, 여러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다가 써봐요. 돌발 상황. 멀리 갈 거 없어요. 어린이집에 가면 정말 돌발 상황이 많겠죠. 돌발 상황. 갑자기 아이가 웁니다. 막 얘기하고 있다가 애가 울어요. 도대체 왜? 너는 왜 우니? 지금 여기서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놀이하고 있었던데 갑자기 애가 막 울어. 너 왜 우니? 했더니 엄마가 생각났대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유연하게 갑자기 딱 연구자가 도대체 애가 왜 울어?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근데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A 부족의 얘기를 한번 해줄게요. A 부족. 우리가 A 부족의 장례식과 결혼식을 연구하기 위해서 A 부족과 함께 6개월 동안 생활하고 있는데 A 부족의 금기 상황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는 뭔지 모르겠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해외 연구자들이. 자, 그 연구자의 이제 연구진 중에 그 여자, 대부분 여자였는데, 근데 이제 그 우두머리였던 그 박사가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하다가 공기가 되게 좋았겠죠? 그 부족들이 이제 있는 그 마을을 산책을 하다가 큰 통나무가 있길래 갑자기 평상시에는 그냥 통나무를 지나가거나 넘어갔는데 그날따라 기분도 좀 좋고 해서 통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펄짝펄짝 뛰어서 통나무 위에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근데 그거를 그 부족이 한 일원이 본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점심에 연구진이 다 쫓겨났어요. 그 마을에서.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제 그 부족의 나이 드신 분이 우리 부족에서는 여자가 통나무 위로 올라가면 10년 동안 재수가 없다. 쫓겨난 겁니다. 몰랐잖아요. 그 금기 상황을. 이게 바로 뭐야?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야. 그럴 때는 유연하게 대처하기가 곤란하다. 선생님은 어린이집을 예를 들었지만 정말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한테 우리는 돌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가 곤란. 어린이집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가 갑자기 수업을 하다가 누워요. 걔가 누워요. 도대체 너무 황당해요. 너 왜 눕냐고 말할 수는 없잖아. 이렇게 눈만 뻐끔뻐끔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제가 왜 눕지? 일단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요. 왜 눕냐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선생님 친구가 얘기해 준 건데, 그 친구가 이제 초등학생을 상대로 이제 독서 논술을 수업을 하는데, 처음에 너무 황당했답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책상 밑으로 들어간대요. 책상 밑에. 근데 지금은 그 친구가 너무 익숙해져서 그 책상 밑에 들어가도 나쁜답니다. 왜냐면 다 얘기를 듣는데요. 듣다가 이제 자기 발언할 시간이 되면 막 튀어나온답니다. 아, 제가 할게요,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발 상황. 관찰자의 편견이나 주관적 가치가 자료 해석 과정에 얘는 심층 면접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얘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질적 연구에서 쓰는 이 두 개의 자료 수집 방법인 면접법과 참여 관찰법은 둘 다 뭐가 편견과 가치가 개입할 우려가 크다. 뭐에 비해서 실험법이나 질문지법 같은 양적 연구에서 쓰는 그런 방법보다는 좀 더 가치관이 개입할 우려가 크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관찰법도 확실하게 뭐와 뭐 장점과 단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참여관찰법. 여기 참여관찰이란 관찰자가 관찰하고자 하는 상황 속에 아까도 말했지만 직접 들어가야 돼요. 호랑이 굴로 들어가서 피관찰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참아야 돼요. 참을 인자 한 10개를 갖고 가셔야 됩니다. 특히 어린이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관찰법은 심층적이고 포괄적인 연구를 할 수 있으며 이게 장점이겠지. 포괄적이라는 게 우리가 다 보잖아. 그들과 생활하면서 그치? 놀이만 연구하려고 하는데 잠자는 모습도 보여주잖아요. 그쵸? 공부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포괄적인 연구를 할 수 있으며 평소에 관찰할 수 없는 특수한 행동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관찰자에게 많은 인내와 용기도 필요합니다. 용기. 경우에 따라서는 피관찰자가 관찰자를 의식한 나머지 일상적인 행동과 다른 독특한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해서 장단점이 모두 나와 있고요. 진짜 여러분이 봐봐요. 우리가 2강이 뭐였습니까? 연구 방법이었죠. 사용하는 현상의 연구 방법. 그 다음 3강이 뭡니까? 자료 수집 방법이죠. 이건 연계된 강의예요. 2강, 3강 합쳐서 한 문제예요. 2강과 3강이 합쳐서 한 문제로 나옵니다. 정말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지만 익숙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랑 하나만 볼까요? 자, 여러분에는 없는 문제니까요. 이거 우리 지금 같은 문제인가요? 오케이. 여러분 숙제로 내가 안 내줬잖아요. 2번을 지금 한번 해보세요. 하고 내가 풀어줄게요. 틀려도 돼요? 지금 한 거니까. 해결 다 했어? 네. 안 배웠는데 왜 다 하고 있어? 그냥 인강 듣고 이해했나 보다.
조용히 했어. 빨리. 자, 같이 볼게요. 2번 문제.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에다 옳은 것은 그런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런 유형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지. A에서 C는 면접, 질문지, 참여, 관찰 중 하나랍니다. 그러면 A, B, C를 뭔지 찾아야 됩니다. 먼저. 그러면 볼게요. 표는 질문에 따라 A에서 C를 분류하는 것인데 이 가와 나에 들어갈 수 있는 질문은 각각 주로 양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와 언어적, 여기다 붙여주세요.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던 말이 나오죠. 형광펜으로. 나중엔 익숙해질 겁니다.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가라는 부분. 워낙 많이 나오는 제시문이에요, 이게.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가 이 말은 그러면 우리가 언어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떠올리랬죠. 음성 언어, 문자 언어. 그래서 음성 언어면 면접, 문자 언어면 질문지 이렇게 떠올리랬죠. 그러면 일단 가나 ABC 5개를 모르는 건데 보통 6개를 모르는 게 나오는데 요즘 5개밖에 모르지 않죠. ABC 모르고 가나 몰라? 그럼 이거 하나 가지고 먼저 찾아야 됩니다. 문제 푸는 방법이. 자, 여기 보시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유연한 대처가 용이한가 알 수 없네요. 여기서 예라고 말하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참여 관찰법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다 집어넣어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만약에 여기서 가에 주로 양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가가 들어간다고 봅시다. 만약에 여기에 양적 자료이 질문이 들어간다고 보면 위에서 양적 자료에 들어가는 게 뭐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죠. 질문지. 근데 여기서 예, 아니요 했어. 안 되죠. 그럼 여긴 양적 자료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여기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양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사용되는가 얘기하면 아니요, 예. 이게 맞죠. 그래서 나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 되는 겁니다. 양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사용되는가? 그래서 예라고 말한 B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쓰고 가세요, 항상. 여기다가 얘가 바로 질문지죠, 질문지. B가 질문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찾았어요. 질문지 찾았고 문제 하나 찾았고 그럼 여기 위에 뭐가 들어갑니까? 언어적 상호작용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언어는 2개니까 문자 언어와 음성 언어 2개니까 A와 B가 둘 다 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지 나왔으니까 A가 뭐가 되겠습니까? A가 면접되는 겁니다. 면접. 그러면 C가 자동으로 참여 관찰이 되겠죠. 그러면 A, B, C 찾고 이제 마지막에 기억, 니은, 디귿까지 찾을 수 있죠. C가 참여 관찰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가 용이한가 해서 디귿만 얘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면접법과 질문지, 특히 질문지는 뭐가 되겠어요? 아니오가 되겠죠. 아니오. 아, 잠깐만요. 선생님 지금 잘못 말했네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유연한 대처가 용이한가는 면접이 예죠, 예. 왜 이래요? 얘야말로 아니오죠. 아니오. 참여 관찰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지요. 그래서 그나마 유연한 대처가 쉬운 건 여기서 면접법이 있다. 그래서 둘은 아니오 써주고 기억에다가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A, 면접법 갑니다. 면접법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아니지. 질문지가 가장 효율적이죠? 그래서 얘는 놔두고 다음 A는 면접법은 참여 관찰법과 달리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 달리라고 말하면 안 되지. 면접법과 참여 관찰법 모두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지요. 다 틀렸어요.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2개는 같이 묶어야죠. A와 C는. 다음
C는 B에 비해 참여관찰법은 질문지법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적게 써야 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요. 기억과 니은은 모두 예이고 디귿은 아니오다. 아니었죠. 기억이 예였죠. 자, 가는 뭡니까? 가는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고 나는 주로 양적 자력. 그래서 마지막에 5번이 정답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항상 이런 유형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다 풀 수 있으니까 어디까지? 여기까지. 37페이지까지 숙제로 해오시면 됩니다.